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정책플러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다는 요즘 사람들. 2명당 한 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만큼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동수단인데요. 모르면 손해라고 할 만큼 2023년 자동차와 관련해 달라지는 정책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경대학교 자동차 딜러학과에 근무하는 김영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내 수입 자동차 또 국내 그 4개사의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의 이윤석 교수입니다. 근래 들어서 대형 재난과 관련돼서는 우리 고성에서 산불 피해가 있었죠. 네. 그때도 저희 손사들이 투입이 돼서 손해 산정하는 업무를 맡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자동차에 관해서 알찬 방송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지인 중 한 명이 얼마 전에 자동차를 사려고 했다가 출고하기까지 이 대기가 너무 길게 걸린다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이 출고 대기가 길어진 이유를 무엇으로 보시나요? 이유는 차량용의 반도체 수급 문제가 생산 차질이 생기고 또 반도체 때문이군요. 네, 출고 대기가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네. 지난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1년에서 2년, 좀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3년 이상 네. 대기해야 차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좀 가계의 좀 부담, 그다음에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고객들이 계약을 해약으로 바뀌면서 사실 출고 대기가 작년보다는 올해 현재 1월부터 많이 좀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전기차나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경우에는 아직까지 대기 상태가 많이 좀 밀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승용차 개별 소비세도 없어진다, 유지된다 말이 많았습니다. 승용차 개별 소비세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승용차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없어진다는 말들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올해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상반기까지는 그 개별 소비세 인하율이 그대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소비 시장의 소비 진작을 위한 목적과 최근 전 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인한 출고 지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할인되는 한도액이 1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이걸 잘 감안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도가 100만 원까지라는 네. 점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하이브리드나 전기 수소차에 대해서도 또 개별 소비세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주시죠. 네. 사실 미래의 자동차의 그 산업 핵심 키워드는 이제 전기 자동차, 네. 즉 저연비 고출력 엔진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주종이 되는데요. 현재 개별 소비세 감면이 2년이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까지 좀 지속하기로 정부가 결정하였고요. 또한 최근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가 먼저 혜택이 추가로 신설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혜택이 300만 원까지 면제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혹시 자동차 환급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취등록세, 자동차세 등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지만 자동차에 환급금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데요. 자동차 환급금이란 무엇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되돌려 받아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약 2,400억 원 정도의 돈이 잠자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신청 기한이 마감되어 공중분해되어 버리는 돈도 매년 2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혹시 그중에 내 돈도 있지 않을까요? 더 늦기 전에 우리 집 자동차에 숨은 돈 얼른 챙겨보겠습니다. 일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그래. 네가 웬일이야? 뭐? 네가 밥을 다 산다고? 그래. 알았어. 금방 내려갈게. 그래. 진짜 안 들이면 밥을 다 사다니. 아이 참나. 자, 그럼 슬슬 내려가 볼까? 으쌰. 동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는 짠돌이 동생이 웬일로 밥을 다 사겠다고 하네요. 이게 웬 떡이냐 싶은 주인공. 공짜는 늘 즐거운 법이죠. 네가 웬일이냐? 이런 짠돌이가 점심을 쏘겠다 그러고. 꽁돈 생겼거든요. 꽁돈? 무슨 꽁돈? 어디서 생겼어? 자동차 환급금 240만 원 받았잖아요. 완전 보너스 받은 거지. 형님은 신청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자동차 환급금으로 240만 원이나 받았다고?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요, 신차든 중고차든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채권을 매입했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이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 바로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인데요. 대다수는 채권 보유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거나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놓치기 십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배기량 2000cc 미만 2천만 원의 승용차를 구매한 지 5년이 넘었는데요. 과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난 채권을 매입한 적이 없는데. 형님, 채권 매입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라 형님도 모르게 차 살 때 매입하게 됐을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참나. 차 등록할 때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뭐 사실 자세히 보면 나와는 있는데 그냥 세금 낸다 이렇게 정도만 아세요, 보통은. 뭐 구체적으로 내가 뭐 도시 철도 채권을 샀느니 뭐 지역 개발 채권을 샀느니 이렇게는 기억하시는 분이 거의 없죠. 지방 공기업법이라든지 도시 철도법에 근거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조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 액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당연히 다른 거고요. 뭐 이제 서울이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매입한 채권은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만기가 도래해서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환급받게 되는데요. 2천만 원을 주고 산 차의 경우 인천과 대전은 차량가액의 4%, 서울은 12%로 지역마다 채권 매입 가격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나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지. 어디 앱을 들어가서 한번 볼까? 작년부터는 굳이 은행에 가지 않고 스마트폰 은행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다는데요. 2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부풀어 오르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은행 앱을 연 주인공. 2000cc 미만에 5년이 됐으니까 아싸! 나도 이거 240만 원이 생기는구나. 응?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보유 중인 채권이 없다고 나오네요. 이게 좀 뭐야?
보통 이 이제 차량 등록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설명을 좀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경우는 즉시 매도를 합니다. 왜냐면 이게 5년도 있고 7년도가 이제 그 지역마다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다른데요. 그때 이제 기억도 잘 안 내고 또 즉시 매도하면 그래도 일정액을 받을 수 있고 또 이거 사실상 이율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은 수의 국민들이 즉시 매도를 하고 뭐 구체적으로 뭐 경기도는 70%, 뭐 창원, 경남은 84%, 인천은 86%가 즉시 매도를 선택하였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역시 즉시 매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도대체 뭐냐? 작년 12월에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이 매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1600cc 미만의 차는 이 채권 구입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0cc 미만의 자동차를 3천만 원에 새로 사는 경우 서울시 주민은 2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은행 홈페이지에서도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자동차를 구매한 지 5년이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잊고 있던 환급금은 없는지 꼭 한번 조회해 보시고 환급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영상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채권을 매입하게 되어 있군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신 고객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구매 시 자치단체 규정에 따라서 공채라는 걸 의무적으로 구매하게 됩니다. 이때 소비자들이 지역에 따라서 지역 개발 채권을 구매하게 되는데 서울, 부산, 대구의 경우에는 도시 철도 채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지하철이 없는 지역은 지역 개발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 구매자들이 지역 개발 채권을 구매하게 되면은 정부에서 지역민의 복지 증진이나 지역 개발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을 하고요. 특히 지하철 개설이나 대중교통에 관련된 뭔가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재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나중에 환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채권은 그러면 이 비율이 모두에게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네. 모두 같지는 않고요. 이 채권을 매입할 때는 자동차의 배기량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에서 최대 20%까지 편차가 좀 큰 편인데요. 네. 서울을 예를 들어본다면 2000cc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20%의 채권 매입 비율이 발생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했을 때 20%면 이제 대략 600만 원 정도의 채권 매입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꽤 많이 나가네요. 예, 근데 다만 이제 뭐 희망적인 부분은 5년에서 7년이 지나면 그 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뭐 조금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채권을 샀을 때 나중에 돌려받게 될 경우에는 그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조금 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자가 높진 않습니다. 네. 그래도 들어갔던 돈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렇죠. 또 네. 뭐 용돈을 받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죠. 네. 몰랐던. 네. 그렇겠네요. 네. 자, 그렇다면 채권 구매 후에 깜빡 잊고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는 뭐 이러면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차량을 구매한 지 5년이 지나면 자동차 채권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금은 10년, 그다음에 이자는 5년의 소멸 수요가 있는데요. 이 중요한 게 이 환급 기간을 놓치면은 이 환급금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정말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차 산 지 5년 됐다면 무조건 이번 주에 확인을 좀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환급 신청을 기존에는 직접 수령받기 위해서 은행에 가야 했지만 네. 지금은 또 달라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환급금을 받으려면 은행에 직접 가서 받아야 네.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죠. 하지만 2022년도 3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자동차를 구매한 지역을 담당하는 은행 온라인이나 모바일 어플로도 쉽게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 신청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채권 만료일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채권 매입 당시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 입금까지 되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는 못 챙기고 그냥 지나갈 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차 채권 매입과 관련한 정책도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먼저 자동차 구매 시 채권 매입 표명 금리가
1.05%에서 2.5%로 좀 현실화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023년 3월부터는 1600cc의 배기량의 차량에 대해서 공채 매입 의무가 면제됨에 따라서 낮은 배기량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그 고객은 큰 혜택이 좀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 차량에 1590cc 차량을 서울에서 만약에 구매하게 되면 차량 금액의 9%, 약 163만 원의 채권을 매입을 해야 하는데요. 곧바로 매도할 경우에도 약 20%,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3만 원의 금액을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가 되면 33만 원만큼의 이득을 보게 되고 또 1600cc의 이하의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반가워할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를 살 때 채권 구매를 하는 것처럼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보험 가입인데요. 그런데 이 자동차 보험료가 인하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주요 자동차 보험사들이 2023년에 자동차 보험료를 작년보다 약 한 2%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행은 올해 2월 25일부터 계약일부터 자동차 보험료의 2.0% 수준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정부에서도 자동차 보험료 인하가 좀 민생 부담 완화에 또 중요한 부분이고 또 국민들의 가계부에 도움이 좀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손해보험사가 좀 동참하기 바란다는 호소가 좀 있었다고 하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바뀌는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기존에 우리가 나일론 환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뭐 아픈 듯 아프지 않은 뭐 이런 분들을 우리는 나일론 환자라고 하는데 네. 예전에는 그냥 아파요라고 하면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줬지만 이제는 4주 이상 장기간 치료를 요할 경우에는 경상 환자에 한해서 4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만 되는 진단서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네. 변경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는 나일론 환자들이 좀 줄어들겠네요. 그래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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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촘촘하게 개정된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입니다. 이 외에 또 달라지는 내용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상급병실 이용입니다. 기존에는 경상 환자분들이 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을 가는 게 아니라 의원을 가다 보니까 의원에 가면은 기준병실이 아니라 상급병실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까지는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비싼 상급병실이 있고 싶어지겠죠.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불필요한 상급병실료가 계속 지출이 됐던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이제 상급병실 이용은 그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원 말고 병원급 이상에서만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됐고요. 기준이 딱 생긴 거군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과실 비율만큼 이제 피해자를 할지라도 과실 비율만큼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차대 차량에 있어서 운전자끼리는 그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토바이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똑같이 본인 보험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다 부담해 주는 걸로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어느 쪽에서 운전을 했는지 또는 조수석에 탔는지에 따라서도 다른 네, 그렇죠. 네, 규정이 네. 적용이 되는군요. 네.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 수리 쪽에 대해서도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수리 쪽도 약간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특히 좀 경미한 사고나 뭐 차량이 찍혔거나 뭐 이러한 보건 수리, 차량의 안전에 큰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는 품질 인증 부품을 통해서 자동차를 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수리할 수 있다는 게 이번에 바뀐 약관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견인차 비용 부분에서도 또 변동이 있습니다. 네. 사고 지점에서 공장까지 이동 기간까지의 그 수리 비용을 운반하는 데 비용을 들게끔 이렇게 이제 제도가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차량이 사고가 나면 이제 그 대차 차를 갖다가 이제 렌탈 받아서 렌트해서 쓰게 되는데 네. 그 차의 기준도 소유자가 사고 차량에 관련된 등급으로 대체가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배기량하고 연식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차량으로도 이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대체가 되게끔 옵션이 제도가 좀 더 바뀌었습니다. 넓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달라진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싸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분을 만나봤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우리나라 국민 2천만 명 넘게 가입한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다른 건강보험들처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상품인데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제값 다 내는 분들을 위해 자동차 보험료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지금부터 꿀팁 알려드릴게요. (7년간) 동일한 자동차를 몰고 있는 주인공. 아니, 이게 뭐야? 보험료를 20%나 할인받을 수 있다고? 아, 맞다. 그 시원이가 보험 설계사로 일한다 그랬지?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즉시 행동에 옮기는데요. 그래. 아, 나야. 너 혹시 우리 집 앞으로 좀 와줄 수 있겠어? 그래. 그럼 조금 이따 만나자. 그래, 얘를 만나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봐야겠다.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자 왠지 든든한 마음에 추위에도 일찌감치 나와서 기다립니다. 와줘서 고마워. 야, 근데 아니, 내가 자동차 보험료를 검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평균 20% 정도는 할인받을 수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사실이야? 보험사마다 매년 조건이 변경되는데 그걸 잘 따져봐야 돼요. 근데 보통은 형님처럼 귀찮아서 원래 가입했던 상품을 1년마다 그대로 갱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7년 동안 길바닥에다 아주 돈을 버린 거였네. 아,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야. 그동안 귀찮다는 이유로 1년마다 계속 같은 보험 상품을 갱신해왔던 겁니다. 지인의 권유로 금융당국이 감독하는 보험 감호화 사이트에 들어간 주인공. 현재 판매 중인 여러 종류의 보험 상품과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주인공의 경우 7년간 무사고에 가지고 있는 차도 7년이나 되었기에 보험료는 52만 원으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견적을 내본 결과 할인 특약을 적용하면 20%는 싸게 가입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할인 특약이 적용되는 첫 번째 요건, 운전자 1인 한정. 네, 아무래도 여러 명이 자동차 한 대를 운전하다 보면 주행 거리도 더 늘어나고 그에 따라 위험도 늘어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자동차 관련해서 보험료는 그냥 저희가 추측에 의한 게 아니라 이게 다 통계가 있습니다. 보험료 자체가 뭐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되는지 통계치를 가지고 위험률을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예컨대 뭐 아무나 운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평균 보험료보다 11%가량이 더 비싸다는 통계가 있고요. 또 운전자를 1인 한정 또는 부부 한정으로 하면은 평균 보험료보다 15%가 더 낮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자료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할인 특약, 주행거리 마일리지입니다. 같은 도로를 하루에 뭐 30분 10km 운전하는 사람과 하루에 5시간 100km 운전하는 사람 중 누가 더 사고 확률이 높겠습니까? 뭐 당연히 후자입니다. 이 역시 이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그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당연히 사고 위험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 과거 최대 1만 5천 km에 불과했던 주행거리 특약이 최근에는 2만 km까지 완화가 됐고요. 할인율은 최대 37%까지 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운전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1년 지나면 이렇게 돌려받는 보험료가 상당합니다. 사고가 났을 시 유일한 증거가 되어주는 블랙박스. 블랙박스 유무의 차이는 보험료에도 적용되니까 잊지 마세요. 자녀 할인과 안전운전 할인은 서로 연관이 깊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왜 그런 걸까요? 어린아이가 타고 있으면 안전운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역시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7세 미만 어린 자녀가 있는 운전자는 이제 보험사별로 이렇게 위험률을 측정했더니
4에서 10% 정도 보험료가 이제 할인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위험률이 적다는 거죠. 무사고 할인이 할인 특약에 영향을 미치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시간만큼 자동차 운전을 할 시간이 적어지고 따라서 자동차 사고 확률도 적어질 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특약입니다. 첨단 안전장치가 있으면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주거나 예방해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차선 이탈 자동 복귀 시스템,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등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 알다시피 자동차 보험의 한 30-40%는 다이렉트로 가입을 합니다. 다이렉트라는 거는 이제 인터넷 가입을 하는 건데요. 이때 가족 한정 이런 거 할 때 가족에 대한 정보를 계약자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험사에서 확인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 정보를 잘못 제공을 하면은 그게 그냥 잘못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부 한정 내지는 뭐 가족 한정으로 들어서 우리 가족이 사고 나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정보를 잘못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해서 분쟁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게는 30-40만 원부터 적게는 1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자동차 보험료. 한 번에 내는 1년 동안의 보험료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서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자동차 보험 회사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 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대부분 지인을 통해서 갱신을 하는데요. 이렇게 가입하는 게 간편하고 쉽기는 하지만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은 아니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장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은 다이렉트 보험으로 직접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보험을 설계하고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설계사의 수수료가 빠지고 그 수수료를 빠진 만큼을 고객이 직접 가입함으로써 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영상에 보험 다모아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험 다모아 사이트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네. 자동차 보험 만기 30일 이전에 그 사실을 좀 알려준다는 점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본인이 들어가서 개인 신용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조회를 클릭하게 되면 전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료로 내가 비교하면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설계사 이 중개 수수료가 좀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해진다는 장점도 있고요. 다만 많은 분들이 좀 막막하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번거롭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조금만 번거로움을 이겨내시면 보험회사에서 뭐 주유권 할인이라든가 네. 캐시백 같은 거를 지급하기도 하니까 네. 조금의 번거로움은 좀 참고 네. 자세히 지켜보시면 친절하게 잘 돼 있으니까 네.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보험 약관 같은 내용들이 참 어렵습니다. 젊은 분들은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렵기도 하거든요.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할 때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가입할 때 적절한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대인배상 1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또 대인배상 2는 책임보험만 가입할 것이라면 좀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보험료는 좀 저렴해지지만 네. 사고가 날 경우 보험 한도 금액이 엄청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차량을 운행한다면은 대인 1과 대인 2는 가급적이면 꼭 가입하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대인 1과 대인 2는 꼭 가입하기. 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보장 한도를 정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은 이 보장 한도를 설정하실 때 이 자동차 보험은 그 담보 종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대물 배상에 대한 부분이랑 자기 신체 사고, 그럼 자동차 상해라고 하는 담보가 있는데요. 이것만 잘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자동차 보험을 잘 설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동차와 관련해서 달라지는 정책들을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도로교통법이죠.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인데요. 올해 달라지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과 관련된 변화가 좀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칙금이 6만 원이었는데 위반했을 경우에는 올해부터 승용 자동차는 7만 원, 승합 자동차 등은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앞지르기 그 방법 위반에 해당이 되느냐? 보통 우리가 1차선을 달릴 때 정속으로만 쭉 주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비키지 않고. 네. 그 경우에도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뒷차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우측을 통해 가지고 앞지르기를 하게 되면 그것도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앞지르기 하실 때 좀 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에 따라서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주 측정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강화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은 사실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죄 행위로 사회적 인식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약 한 감소 추이는 있지만 지난 한 3년 동안 음주 사고는 약 평균 한 15,000건 정도로 네.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음주운전 관련 규정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잘 됐네요. 네. 또한 음주운전 네. 단속 시 측정을 2번 이상 거부할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또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지 한 10년 이내에 다시 또 위반을 할 경우에는 또 이 또한 가중처벌이 되게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음주 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경우 네. 2년 이상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이 음주운전에 대한 자기 관리는 좀 네.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이런 규정들이 더 엄격하게 강화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자주 보입니다. 이 전동 킥보드나 뭐 전기 자전거 네. 이런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좀 적용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자동차만 떠올리시면서 네. 이 차량만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리시게 되는데 아, 그렇죠. 예,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는 객체는 그 도로 위에서 바퀴가 달려있는 탈 것은 모두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전거도 음주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 외에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외에도 알아두면 또 도움이 될 만한 교통법규가 있을까요? 네, 지난 1일부터 이제 운전자들이 차로를 걸쳐서 이렇게 차량을 주행하거나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뭐 이런 그런 차들이 사소한 있어요. 일들이 많이 네. 있었잖아요. 네, 네. 이제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운전자 벌칙금이 3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나 손수레 등 주정차의 차량을 손괴한 경우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이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적발되면은 법칙금 6만 원, 또 벌점 15점에 주어지는 그런 자동차 교통 법규가 새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가입했을 경우에는 자배법에 따르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를 물 수 있고요. 만약에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됐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1년이 지나도록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오토바이 등록 자체를 말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더 강화가 되었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1년이니까 작년 6월 달에 법이 생겼으면은 올해 6월이 지난 7월 달부터 지자체에서 그 오토바이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이 많이 간과하시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네. 만약에 내가 무보험 상태에서 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민사적인 책임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무보험 또는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네.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도 아는 만큼 다양한 방법의 절약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알려드린 2023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정책이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예, 한국은 자동차 생산국 4위, 5위를 하는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자동차 문화나 정책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특히 이제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에 불필요한 자동차 법규 위반으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네. 좀 하고요. 그다음에
지혜로운 좀 소비 꿀팁을 오늘 얻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교수님? 네. 너무 즐거웠고요. 2023년은 자동차 보험을 포함해서 많은 정책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몰다 보면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 유용한 제도를 어떤 분들은 악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으로 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 한 명 한 명 개개인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현명한 소비 주체가 되는 그런 문화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책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